따뜻한 시선, 정확한 정보, 더 클래식 김광진. 새로운 시선으로 경제를 분석해드립니다. 네, 금융시장은 언제쯤 되어야 안정을 찾을까요? 한국에서 재테크는 이제 필수로 부각되고 있지만 급격히 변하는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재테크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책, 오늘 경제 오디오북에서 읽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 돈 좀 굴려봅시다입니다. 책의 저자 KB국민은행의 홍춘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 박사님 평소에도 저희에게 좋은 강의 많이 들려주셨고요. 환율, 또 외환, 또 채권, 경제 흐름에 알 수 있는 도움 말씀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는 좀 장사가 될 것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박사님이 펴냈던 제목과 좀 다른 감이 있어요. 예, 원화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등등 지금까지 냈던 책들이 좀 딱딱한 제목의 책이었다면 이번 책은 방금 우리 김광진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이렇게 좀 대중들에게 다가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재테크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또 가벼운 책 제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기도 무서울 정도의 책 제목보다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 이러면서 일단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책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책의 제목 부분에요. 당신의 돈은 어디에 멈춰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묶여 있나 한번 다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통계청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가계금융조사라는 아주 훌륭한 보고서를 냈죠. 그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질문의 항목이 굉장히 다양한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질문의 항목에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준 가구가 우리나라에 1000가구 이상이나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그 가구들의 이제 평균적인 자산의 수준은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자산의 대부분 76%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그러면 이제 76%를 제외한 나머지 24%는 또 어디에 대부분 묶여 있나 봤더니 보험과 예금에 거의 대부분 묶여 있더라는 거죠. 네. 물론 그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상승해주고 또 집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의 첫 번째 어떤 인생의 재테크의 목표로 시작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오늘 책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 인구 문제라든가 또는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비율,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자산을 그대로 어디에 멈춰 있는, 즉 부동산과 예금, 보험 이런 전통적인 어떤 비중 또는 과도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중을 갖고 그냥 현 상황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변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좀 순응하기보다는 역행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이런 제목에 질문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침체해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나 가격 보면 상당히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많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상당 부분 어떤 전체 자산 측면에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들을 크게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소득 전망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차입할 때 돈을 빌릴 때 이자율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전체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하게 되는 어떤 부담들, 이자 부담들 이런 것들이 경감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내가 계속 돈을 벌고 또 이자를 낼 수 있고 이 집에 빌린 원리금들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 소득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최근에 취업자 수들이 그래도 50만 명씩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취업자 질의 하락이라든가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아들 세대들인 에코붐 세대가 겪는 세 가지 어려움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젊은 이제 집을 막 구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젊은 세대분들이 도대체 지금 내가 정말 과거에 우리 선배들처럼 부동산 올인하는 부동산에 모든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미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좀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에 이미 많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명 그 하우스푸어라고 네. 불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부동산의 차입의 비중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네. 이때 빚을 덜어가는 그죠? 부채가 과하면 과할수록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저항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차입을 극단적으로 좀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하우스푸어 계층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부채를 줄이는 것이 최대의 우선 목표 과제가 되겠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실제로 빚이 그렇게 과하진 않지만 자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잘 모르며 전통적인 배분, 뭐 예금이나 보험에 치중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선물이 바로 네. 탑다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네. 탑다운 전략, 뭐 말만 들어도 벌써 감이 딱 오는데요. 뭐냐 하면 인구의 변화나 경제의 구성 또는 경제의 경기 변동들에 따라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해나가는 전략이 이 탑다운 전략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뭐 예를 들어서 4% 이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을 때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채권,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선진국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면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거나 경기가 나빠져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오더라도 네. 반대로 우리가 방금 분산했던 다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네. 자산에 있어서의 변동 가격의 변동의 어려움 또는 경기의 악화에 따르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 감소의 충격 같은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을 보고 그냥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말고 분석하느라 신경 쓰지 말고 네. 경제 지표의 발표에 주목해서 그 경제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산군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설명 들은 걸로 봐서는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단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산의 성격을 변화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보죠. 탑다운 투자 전략은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심리적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 시간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일단 한국 경제의 특성에 적합하게 자산을 배분해 분산 투자를 하면 된다. 탑다운 투자는 회계 지식이 깊지 않은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개별 종목 매매보다는 업종이나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 공부나 기업 분석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없다. 대신 핵심적인 경제 지표와 그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에게 탑다운 전략을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는 한국 경제에 닥치는 빈번한 외부 충격 때문이다. 존 템플턴이나 워런 버핏 등 바텀업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인이다. 미국 투자자들은 달러가 기축 통화이므로 외환 시장의 충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데 만일 존 템플턴이나 워런 버핏이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 2008년, 1997년, 1980년처럼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무엇보다 환율 변동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아서 환율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에서 왔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내수 시장도 크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많았고 사실 우리나라에 오면 또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 경험해 보면 또 굉장히 추세나 이런 민감하게 분기 어닝 이런 거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잘 개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자산 배분, 결국 자산의 성격이 좀 다른 걸로 배분을 하자는 영어로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주 유명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인용을 하자면 네. 탈무드에 이렇게 나온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3분의 1은 토지에, 또 3분의 1은 사업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으로 예비로 남겨두라. 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긴 안목에서 길게,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잠깐씩 경기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비율을 약간씩 조정하는 정도로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배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76%는 부동산, 네. 24%는 금융자산인데 그 금융자산의 80%는 예금과 보험. 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 돼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이 자산 배분들의 이제 공통점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경기가 우리의 생각대로 좋아져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세 가지 변수 중에 특히 심리, 네.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강한 기대의 심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과다하게 차입해서 샀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고 그 이자를 모아두기 위해서는 적금에 열심히 불입을 해서 그걸로 이자를 내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이게 만에 하나 우리의 기대와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거꾸로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악화되고 미래의 소득 전망들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혹은 해고 위험들이 부각되는 시점에는 예금을 할 수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이런 예비 또는 그런 것들은 결국 신체상의 위해 정도에 대응해 줄 수 있는 보험 말고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말고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 수 있고 네. 또 날이 맑은 날에는 집신장수가 되는 것처럼 언제 어느 환경의 변화에도